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죽음이 광산. 끌려가던 12살 고아사내는 목숨을 걸고 눈 덮인 산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정신없이 내달리던 아이는 끝내 벼랑 아래로 미끄러지고 맙니다. 차가운 눈밭 위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가던 순간 어둠 속 황금빛 형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만남은 훗날 운명을 뒤집는데. 어서 오세요. 돌쇠 야담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축복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손목에 포승줄이 비집고 들어와 살을 파고드는 것은 진작에 감각이 없어진 참이었습니다. 매서운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이 아직 컴컴한 시각 6명이나 되는 사내들이 한 줄로 사슬처럼 묶인 채 험한 산길을 끌려가고 있었지요. 맨 앞에서 걷는 포졸들과 맨 뒤를 지키는 포졸 하나. 그들이 든 횃불만이 어두운 산길을 겨우 밝히고 있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이 푹푹 꺼졌고 눈보라 어둠 속에서 소리도 없이 소복하게 쌓여가고 있었지요. 매서운 칼바람이 능선을 타고 세차게 내려와 귀를 후려쳤고 다해진 저고리 사이로 파고드는 서늘한 냉기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일렬로 묶여 끌려가는 사내들 맨 끝에 조그만 아이 하나가 매달려 걷고 있었습니다. 거친 헝겊 머리띠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질끈 동여맨 12살짜리 꼬마였지요. 먼지가 잔뜩 묻고 해진 무명 저고리에 짤짤한 바지 하나. 발에는 한겨울 눈이 잔뜩 베어 축축하게 얼어붙은 집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떼국물이 꼬질꼬질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얼음장같이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바오였습니다. 앞에서 질질 끌려가는 덩치 큰 어른들은 이미 넋이 나간 채 고개를 푹 받고 제 발끝만 보며 걸었습니다. 포졸이 포승줄을 험하게 잡아채면 짐짝처럼 그냥 딸려갔고 온갖 욕지거리를 퍼부어도 그저 어깨만 움츠릴 뿐이었지요. 누가 보아도 이미 기가 꺾여버린 사람들의 슬픈 걸음걸이였습니다. 헌데 이 조그만 바오만 혼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앞사람이 등을 멍하니 보는 게 아니었지요. 좌우로 우거진 수풀을 훑고 포졸들의 발걸음 속도를 재고 굽이치는 산길의 모양새를 하나하나 눈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이 꼬맹이 녀석아, 눈가를 어딜 자꾸 굴려. 뒤에서 걷던 포졸이 굳은 손으로 줄을 팩 잡아채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걸음을 멈추지도 기가 죽지도 않았지요. 가는 길이나 똑똑히 보려는 겁니다요. 무어라. 길이 워낙 미끄러우니 잘 살펴야지요. 제가 넘어져 자빠지면 나리께서 더 곤란해지시지 않겠습니까? 포졸이 기가 막힌다는 듯 허하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옆에서 나란히 걷던 다른 포졸도 피식하고 코웃음을 쳤지요. 이 녀석 보게나. 저 지옥 같은 곳으로 팔려가는 주제에 주둥이 하나는 야무지게 살아있네. 바오는 그 비아냥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보이지 않게 꽉 다물고 묵묵히 앞만 보며 걸었지요. 속이 뒤집히고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걸 얼굴에 내비치면 저 고약한 자들에게 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오는 지금 팔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오를 거두어 키워준 사람은 동네 최서방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집 문간방에 맡겨져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지요. 최서방이 어떤 연유로 바오를 맡게 되었는지 바오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제껏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밥 한 술 먹여주며 재워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여기며 살았지요. 헌데 그 최서방이 노름빚에 가정이 파탄나고 세상을 뜨면서 그 모진 빚더미가 고스란히 바오한테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나대 감강산에 쓸 노비를 사방으로 구하러 다니던 박서방이라는 자가 어젯밤 돈꾸러미를 내놓고 바오를 짐짝처럼 데려간 것이었지요.
그날 밤 바오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여력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각오가 되어 있었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지요. 다만 딱 하나, 떠나기 직전에 문간 방구석 찜 바닥 깊이 숨겨두었던 작은 천주머니를 몰래 꺼내 저고리 안쪽에 단단히 품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조그만 옥패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어릴 때부터 목에 달고 다니던 것이었는데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라는 말만 언뜻 들었을 뿐 그것이 어떤 물건인지는 도통 몰랐습니다. 흙빛으로 더럽혀진 천주머니를 저고리 가슴팍 안쪽에 깊숙이 찔러 넣으면서 바오는 모진 풍파가 와도 이것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나대 감광산이 어떤 끔찍한 곳인지는 장터 사람들 입을 통해 귀가 닳도록 들은 터였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나오지 못하는 무덤이라는 말. 광산 안에서 고된 노동으로 쓰러져가는 노비가 한 해에도 수십 명이라는 말. 갱도가 와르르 무너져 묻힌 이들을 찾으러 들어간 식구들까지 다시는 애를 보지 못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있었지요. 그 무시무시한 말들이 어젯밤 내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여기서 도망치지 못하면 내 앞날에는 오직 죽음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어스름하게 떠오르면서 어둠은 조금씩 걷혔지만 살을 쪄미는 칼바람은 오히려 더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고갯마루가 가까워질수록 길은가 팔라졌고 디딜고 쫓아 좁아졌지요. 바오는 발걸음을 맞추어 걸으면서도 눈을 부지런히 굴렸습니다. 앞서가는 포조리발이 미끄러운 빙판을 디딜 때 뒤에서 따르는 포졸이 추위에 손을 비비며 한눈을 팔 때 포승줄이 팽팽하지 않고 헐거워지는 바로 그 순간 마침내 고갯마루 직전이었습니다. 서리 눈이 두껍게 쌓인 좁다란 비탈길에서 앞서가던 포졸 하나가 발을 헛디디며 미끄러졌습니다. 당황하여 그를 잡으려던 다른 포졸까지 한데 뒤엉켜 낮아빠졌지요. 줄이 순간적으로 느슨해지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바오는 이미 바람처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 쥐새끼 같은 놈이 도망친다. 포졸의 악에 바친 고함이 온 산을 떠나갈 듯 울렸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인 산비탈을 구르듯이 내달렸지요. 집신이 미끄러져 고꾸라질 때마다 얼어붙은 손을 내짚어 몸을 일으켰고 손끝이 감각을 잃어도 그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뺨을 긁어 상처가 났지요. 거친 나뭇가지가 저고리를 잡아 채어 찢었지만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목구멍이 타들어갔고 뒤에서 쫓아오는 거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달렸을까요? 발밑을 딛던 하얀 눈이 갑자기 우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차하는 순간 비탈이 끝인 낭떠러지였습니다. 바오의 가냘픈 몸뚱이가 허공으로 날랐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눈 덮인 바위 비탈을 구르고 또 굴렀지요. 한 번, 두 번, 몇 번인지 셀 수도 없이 구르다가 딱딱하고 커다란 무언가에 등이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제야 멈췄습니다. 차가운 눈 위에 등을 깔고 누운 채 바오는 한동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지요. 온몸 이살 가죽이 얼얼하고 아려왔지요. 하늘과 나무들이 어지럽게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뒤통수가 욱신거리고 입술에서는 비린 맛이 났습니다. 바오는 정신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저고리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천주머니는 다행히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바오는 간신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포졸들의 성난 발소리는 어느새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깊고 험한 낭떠러지 아래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쫓아내려올 생각은 없는 모양이었지요. 겨울 산속은 무섭도록 고요했습니다. 웅웅대는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며 우는 소리만 나지막하게 깔렸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지요.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여린 몸에서 마지막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차가운 눈 속에 파묻히면 아침 햇살이 오기 전에 얼어 굳어버릴 것이라는 아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운 생각조차 서서히 멀어져 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신비로운 황금빛이었습니다. 그것도 두 개였지요. 이쪽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바오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틈도 없이 눈이 감겼습니다. 산더미 같은 덩치가 바오를 거두어 동굴로 들고 온 것은 그날 깊은 밤이었습니다. 눈구덩이에 반쯤 파묻혀 가느다란 숨결만 몰아쉬던 아이를 내려다보던 거대 존재는 결국 거칠고 투박한 두 손으로 짐짝들듯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지요. 왜 그런 가련한 마음이 들었는지는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바오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낯선 바위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방이 어둡고 천장이 낮은 기이한 공간이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것은 눅눅한 집 냄새와 쾌쾌한 흙 냄새였습니다. 몸 아래에는 마른 풀이 두툼하고 푹신하게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이름 모를 싼 짐승의 두꺼운 털 가죽이 덮여 있었지요. 온몸이 마디마디가 부서질 듯 쑤셔왔습니다. 특히 부딪힌 등짝은 불덩이처럼 화끈거렸고 뒤통수는 손만 대도 소스라칠 정도로 욱신거렸지요. 그래도 얼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아늑한 자리를 깔아주었고 어디선가 훈훈한 온기가 서서히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오는 상황을 살피려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목소리가 동굴 안을 꽉 채우며 웅장하게 울렸습니다. 대단히 묵직하고 낮은 깊은 산속 호랑이의 으르렁거림과 사람이 말소리를 반씩 섞어 놓은 듯한 소리였지요. 바오는 순간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소리가 흘러나온 그늘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그곳에 있었습니다. 동굴 안쪽 깊은 어둠 속에 웅크려 앉아 있었지요. 처음에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크고 무거워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았지요. 시퍼런 초록빛 피부였습니다. 수백 년 된 고목 나무 껍질처럼 투박하고 거친 결이 온몸을 덮고 있었지요. 키는 대충 봐도 8척이 넘는 거구였는데 굴 속에 앉아 있음에도 머리가 천장에 닿을 듯 아슬아슬했습니다. 어깨는 태산처럼 떡 벌어졌고 팔뚝 굵기 하나가 바오의 몸통만 했습니다. 허리춤까지 덥수룩하게 내려오는 갈색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였고 군데군데해진 삼베두루마기를 굵은 지풀끈으로 대충 걸쳐 묶고 있었지요. 맨발이 발바닥은 모진 세월을 증명하듯 굳은 살로 딱딱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이었습니다. 신비로운 황금빛이었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스스로 밝은 빛을 뿜어내는 기이한 눈이었지요. 게다가 이마 양쪽에는 원래 있어야 할 뿔이 무언가에 잘려나간 듯 뭉뚝한 흉터로 납작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뿔밑동이 그루터기처럼 거칠게 잘린 그 흉터가 오히려 더 무섭고 험상궂은 인상을 풍기고 있었지요. 말로만 듣던 진짜 도깨비였습니다. 바오는 등줄기에 식은 땀이 한 줄기 쫙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지거나 무서워 도망치지는 않았지요. 그저 침을 꼴깍 삼키며 도깨비 의왕금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리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신 겁니까? 도깨비는 대답 대신 가만히 바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황금빛 눈동자가 가늘게 좁혀졌다가 다시 스르륵 열렸지요. 내가 거두지 않았으면 내 녀석은 밤새 눈더미 속에서 꽁꽁 얼어 죽었을 게다. 그렇다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오는 예의를 갖추려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등이 찢어지듯 울렸지만 이를 악물고 몸을 세웠지요. 그 몸을 하고 어딜 가려 하느냐. 저는 꼭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그 사다리 난 몸뚱이를 이끌고 말이냐. 나리 같은 귀한 분께 괜히 폐를 끼치기도 민망하고. 폐라고? 도깨비가 코방귀를 꼈습니다.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낮은 소리가 동굴을 울렸지요. 이미 허락도 없이 내 안방에 들어온 것 자체가 팬이라. 갈 길 멀면 어서 나서거라. 바오는 동굴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낮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았지요. 등은 계속 욱신거렸고 두 다리에는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당장 서 있는 것도 고작이었습니다. 굴입구까지 몇 걸음 걸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지요. 바오는 뻔뻔하게 다시 자리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딱 하루만요. 무어라? 딱 하루만 여기서 신세를 지겠습니다. 내일이면 이 지독한 눈도 그칠 것이고 나를 쫓던 포졸들도 포기하고 돌아갔을 테니 말입니다. 도깨비가 기가 막힌다는 듯 바오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눈을 깜짝하지도 않고 하루만 재워달라며 당돌하게 버티는 이 어린 인간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200년 동안 이 깊은 산골 동굴 근처에 얼씬거리는 인간들은 도깨비 그림자만 언뜻 보아도 오금이 저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자그만 아이는 황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안방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 녀석은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바오라고 합니다. 어쩌다 그 비참한 꼴이 되어 벼랑에서 구른 게야. 바오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조용하지만 심지궂게 말했지요. 나대 감강산에 억울하게 노비로 팔려가다가 목숨 걸고 도망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깨비 이거대한 황금눈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굳어졌습니다. 티가 나지 않을 만큼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분명히 반응했지요. 나대감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동굴 안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 심지가 깊지 못한 바오는 그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요. 어느 고을에서 팔려왔느냐? 이 산 아래에 있는 아랫마을에서요. 그전에는 어디 있었고? 동네 최서방집 문간방에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자랐지요. 그 최서방이라는 자가 내 친아비냐? 바오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뜸을 들였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맡겨져 눈칫밥을 먹었을 뿐이지요. 진짜 내 부모가 아니신지 어디서 왔는지는 저도 도통 모릅니다. 도깨비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다란 팔짱을 낀 채 동굴 더 깊은 곳으로 획 몸을 돌려 앉았지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나지막하게 뱉었습니다. 하루다. 예, 딱 하루뿐이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지체 없이 여기서 나가거라. 바오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도깨비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고 창 하나 없는 어두운 동굴 안에는 오직 거친 바람 소리만 쓸쓸하게 가득 찼습니다. 바오는 마른 풀자리에 조심스럽게 등을 다시 뉘었습니다. 짐승털 가죽을 가슴팍까지 끌어당겨 덮으면서 저고리 안쪽을 손으로 살며시 더듬었지요. 천주머니는 소중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하며 눈을 감았지요. 한참의 시간이 흘러 바오가 깊은 잠에 빠졌을 무렵이었습니다. 도깨비가 낙고석을 푼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바오에게 하는 말이 결코 아니었지요. 그 탐욕스러운 자가 아직도 저 아래서 살아 숨을 쉬고 있단 말이냐? 어린 바오는 그 한마디에 담긴 세월의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굴을 채운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기이하다는 것은 어렴풋이 느꼈지요. 도깨비 이 목소리에는 단순한 놀람이 아닌
아주 오래되고 깊은 무언가가 실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길고 긴 세월 동안 묵혀둔 어떤 응어리 같은 것이 말입니다. 그날 밤 바오는 마른 풀자리에 누운 채 밖에서 들려오는 눈보라 소리를 들으며 오래도록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은 여전히 쑤시고 배는 가죽만 남은 듯 고팠지만 이상하게도 이 차갑고 어두운 도깨비굴안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따뜻한 방 한 칸보다 더 안전하다는 포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상한 느낌이 장차 두 사람의 운명을 어디로 이끌지 바오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맹랑하게 하룻밤을 청한 지 벌써 꼬박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쫓아내지도 그렇다고 살갑게 굴지도 않은 채 그저 무거운 바위처럼 아무 말이 없었지요. 바오는 푹신한 마른 풀자리에서 부스럭거리며 일어나 조심스럽게 동굴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강쇠는 구립구의 커다란 바위에 걸터 앉아 굵직한 팔짱을 낀 채 묵묵히 방만 내다보고 있었지요. 매섭게 몰아치던 눈보라는 간밤에 잦아들었고 굴 밖으로는 겨울 특유의 엷고 시린 햇살이 가만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전하리, 저 이제 나가야 할까요? 강쇠는 바위처럼 미동도 없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분명 딱 하루라고 하셨는데 나가고 싶으면 나가거라. 바오는 슬쩍 구립구를 쳐다보았습니다. 볕은 들었지만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는 여전히 매서웠지요. 바위에 부딪혔던 등짝은 아직도 불에 댄 듯 욱신거렸고 앙상한 두 다리에는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후들거렸습니다. 이 몸뚱이가 조금만 나으면 지체 없이 나가겠습니다. 딱 하루만 더 있겠습니다. 그제야 강쇠가 고개를 쓱 돌려 쳐다보았습니다. 그 번뜩이는 황금 눈이 조그만 바위 몰골을 위아래로 찬찬히 훑쳤지요. 그러다 아예 눌러 앉을 작정이냐? 아닙니다. 약속드립니다. 강쇠는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오를 쳐다보다가 말없이 다시 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장 꺼지라는 불호령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렇게 얼렁뚱땅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저물어갔지요. 강쇠는 아침 저녁으로 눈 덮인 산을 훌쩍 타더니 먹을 것을 한가득 가져왔습니다. 얼음 팔뚝만한 굵은 칡뿌리며 떫은 맛이 가시지 않은 도토리, 그리고 어디선가 잡아온 삼짐승고기 한 덩이. 그것들을 굴 안쪽 바닥에 무심하게 툭 던져두고는 제목만 챙겨 먹었지요. 바오한테 살갑게 먹으라 내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오가 슬쩍 집어먹기 좋은 거리에 무심히 던져두는 것이었지요. 눈치 빠른 바오는 속내를 다알면서도 배시시 웃으며 그것을 가져다 부지런히 씹어 삼켰습니다. 칡뿌리는 입천장이 까질 만큼 거칠고 퍽퍽했습니다. 도토리는 어찌나 쓴지 혀가 얼얼할 지경이었지요. 불에 대충 그을린 산짐승고기는 질겨서 턱이 빠질 듯 씹기가 고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투박한 음식들로 텅 빈 뱃속을 든든히 채우고 나니 신기하게도 몸에 힘이 붙고 열기가 돌았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혼자 벽을 짚고 일어설 수 있었고 사흘이 지나자 동굴안을 제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지요. 찬찬히 둘러본 굴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가장 깊숙하고 아늑한 곳에는 강쇠가 오랜 세월 모아온 짐승털과 푹신한 마른 나뭇잎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입구 쪽에는 화로처럼 또르르 둘러 만든 돌구덩이가 정겹게 놓여 있었습니다. 벽 한쪽 구석에는 칡뿌리와 마른 산나물들이 새끼줄에 대롱대롱 엮여 걸려 있었지요. 오랜 세월이 어두운 굴 안에 조용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을 함께 지내다 보니 바오는 강쇠가 유독 먹을 것 앞에서만 한없이 진지해진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칡뿌리 한 토막을 모닥불에 구울 때도, 도토리 한 줌을 커다란 손바닥에 올려놓을 때도 그 기이한 황금 눈이 오직 먹을 것만을 잡아먹을 듯 뚫어지게 노려보는 것이었지요. 하루는 바오가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다가 소리 죽여 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낌새를 챈 강쇠가 곧장 눈을 휙 돌렸지요. 왜 웃느냐? 아닙니다. 그냥 목이 메어서. 세상 천지에 아무 실없는 웃음은 없는 법이다. 칡 뿌리 드실 때 나리 표정이 하도 진지하셔서 참으로 재미나서 그럽니다. 강쇠가 낮게 흠하고 헛기침을 하듯 소리를 냈습니다. 200년을 이 산에서 숨어 지내며 혼자 먹었다. 이놈아. 바오가 그 말에 담긴 서러움을 느끼며 흠칫 놀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리,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강쇠가 커다란 산처럼 앉은 채로 아이를 묵직하게 내려다봤습니다. 강쇠나리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내 녀석 주둥이니 아무렇게나 부르거라. 바오는 그 이름을 입술 안에서 한번 조용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강쇠. 짧고 참으로 투박한 이름이었지요. 헌데 어쩐지 이 덩치 크고 투박한 도깨비와 더없이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든든한 이름 같았습니다. 그 투박한 대답이 마음을 열었다는 뜻인지 아닌지 알 길은 없었지만 바오는 더 묻지 않고 다시 제목에 칡뿌리를 야무지게 집어들었지요. 그날 밤부터 바오는 묘한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강쇠는 밤새 단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바오가 마른 풀이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을 때면 강쇠는 늘 구릿골을 커다란 등으로 막고 앉아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에 눈을 떠보아도 여전히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닥불을 쬐던 바오가 불쑥 물었지요. 나리께선 잠을 안 주무십니까? 도깨비는 잠 같은 거 안 자도 된다. 200년 동안 단 한 번도 눈을 안 붙이셨단 말씀이십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잠이나 자거라. 짧은 타박과 함께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오는 가죽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기며 스르륵 눈을 감았습니다. 매서운 산바람이 부는 깊은 밤, 누군가 제 앞을 바위처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난생 처음 겪어보는 낯설고도 포근한 감정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섞기 힘든 무뚝뚝한 도깨비였지만 강쇠는 제 나름이 거친 방식으로 어린 바오를 알뜰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바오가 동굴 앞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다 얼음판에 미끄러져 고꾸라질 뻔하면 팔짱을 낀 채 손가락 하나만 쓱 뻗어 작은 등을 무심히 툭 받쳐주었지요. 산에서 먹을 것을 구해올 때면 유독 쌀집이 도톰하고 먹기 좋은 고기 한 점을 슬쩍 바오의 자리 쪽으로 밀어두기도 했습니다. 바오가 고맙다며 눈치를 채고 한마디 알라치면 강쇠는 먼 산만 보며 시치미를 뚝 뗐지요.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은 별로 없었지만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의 벽은 봄눈 녹듯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고요하던 산 아래쪽 숲길에서 낯선 인기척이 났습니다.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시끄러운 발자국 소리였지요. 강쇠의 두꺼운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구석으로 쥐죽은 듯 숨어라. 바오는 말이 떨어지기 가무섭게 동굴 안쪽 캄캄한 틈바구니로 몸을 납작하게 붙였습니다. 강쇠는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육중한 몸을 이끌어 굴 밖으로 나섰지요. 얼마 뒤 거친 숨을 몰아쉬는 포졸들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흔적뿐이네. 이위로는 산짐승도 한단 이럼지인데 그 어린 놈이 여길 어찌 올라왔겠어. 그래도 사방에 발자국이 남았는지 샅샅이 살펴봐야지. 발소리가 한 걸음 동굴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어둠 속에 웅크린 바오의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요. 그들이 구립구에서 불과 서너 발자국도 채 떨어지지 않은 코앞까지 들이닥쳤을 때였습니다. 쿠구궁, 쾅! 산이 무너질 듯 묵직하고 거대한 소리가 골짜기를 때렸습니다. 포졸들의 왁자지껄하던 발소리가 숨막히듯 뚝 멈춰버렸지요. 우와, 뭐야 이게. 이런 집채만한 바위가 왜 길 한가운데
굴러떨어져 있어. 눈이 녹아 산사태 간한 모양이네. 길이 아예 꽉 막혀버렸잖아. 더는 못 가. 재수없게 깔리기 전에 어서 철수하자. 투덜거리는 목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발소리가 후다닥 산 아래로 멀어져 갔습니다. 동굴 안에서 숨조차 참던 바오는 포졸들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길게 토해냈습니다. 이윽고 강쇠가 어슬렁어슬렁 돌아와서는 제자리에 앉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불을 쬐었지요. 날이 깨서 그 큰 바위로 길을 막으신 겁니까? 모를 일이다. 그 무거운 바위가 눈도 안 오는데 저절로 굴러왔을 리가 만무하잖습니까? 강쇠는 굵은 팔짱을 낀 채 눈을 스르륵 감아버렸습니다. 그 시침이 떼는 얼굴을 보며 바오는 더는 캐묻지 않고 입가만 실룩거렸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구립구하로에 나란히 앉아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을 쬐고 있을 때였습니다. 붉은 불꽃이 툭 튀어오르며 하얀 재가 허공에 날렸지요. 산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낮 깨우는 밤이었습니다. 강쇠날이 저를 끌고 가려던 나대 감광산이 바로 이 산 밑이 맞는지요? 눈을 감고 있던 강쇠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나대감이란 자가 얼마나 고약한 인간인지도 익히 아십니까? 동굴 안에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쇠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두운 산 아래 마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200년이다. 내가 이 산에 처박혀 지낸 세월 말이다. 저 아래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썩은 내나는 일들은 빠짐없이 다 지켜보았지. 나대감이란 여우 같은 작자가 저강산을 처음 거머쥐고 사람들을 개돼지부리듯 하던 그 첫날부터 바오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아주 뜨겁고 단단한 것이 뭉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0년. 나대감이 그 지옥 같은 광산을 손에 쥐기 훨씬 이전부터 도깨비는 이 산에 앉아 그 모든 세월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대감이 그간 어떤 못된 짓을 저질렀는지도 낱낱이 아십니까? 강쇠가 바오를 스윽 쳐다보았습니다. 번뜩이는 황금빛 눈동자가 일렁이는 불꽃을 머금은 채 조용하고도 깊게 빛났지요. 다 안다. 아시면 어찌하여 지금껏 한 번도 산을 내려가지 않으셨습니까? 200년을 그저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셨단 말씀이십니까? 강쇠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작불이 사그라지는 것을 보며 아주 낮게 쓰디쓴 목소리로 뱉어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무얼 어찌하겠느냐. 뿔도 없는 도깨비가 인간들 틈 바구니에 불쑥 나타나면 흉측한 요물 취급이나 받을 뿐이지. 나리 마이뿔은 어쩌다 그리 되신 겁니까? 강쇠가 불꽃을 한참이나 지그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느새 200년 전의 까마득한 옛날을 걷고 있는 듯 했지요. 200년 전의 일이다. 도깨비왕이 노하여 인간 마을 하나를 통째로 산을 무너뜨려 흔적을 없애려 들었지. 내가 그 끔찍한 짓을 온몸으로 막아서려다 도깨비 왕국에서 가장 신성하다는 바위를 주먹으로 산산조각 냈다. 그 덕에 인간 마을은 살아남았지만 내 뿔은 그 자리에서 잘려버리고 말았지. 도깨비 무리에서 쫓겨나 뿔 잃은 요물로 200년을 고독하게 버텨온 세월. 바오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서러움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후회하느냐고는 묻지 마라. 강쇠가 바오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먼저 선을 그으며 눈을 꾹 감아버렸습니다. 바오는 그 쓸쓸한 말을 들으며 굴바닥만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이로 이 말이라도 보태려 입술을 꼼싹였지만 결국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지요. 모닥불이 불꽃이 허공으로 크게 한번 치솟았다가 이내 고요히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렇게 매섭던 산속 의겨울이 두 사람의 묵직한 숨과 함께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겨울이 끝났다는 것은 구립구에 맺혀있던 고드름에서
녹은 물이 톡톡 떨어지는 소리로 가장 먼저 알 수 있었습니다. 낮이 되면 제법 포근한 바람이 동굴 안쪽까지 간지럽게 밀려왔고 밤에도 사르르던 칼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디선가 이름 모를 산새들이 드문드문 지저귀는 소리까지 들려왔지요. 겨울 내내 잿빛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던 험한 산자락이 마침내 초록빛 생기를 조금씩 머금으며 깨어나는 시절이었습니다. 강쇠는 예나 지금이나 무뚝뚝하게 말이 없었지만 어느새 바오가 제 옆에 찰거머리처럼 붙어 사는 것 자체에 완전히 익숙해져 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산에서 먹을거리를 잔뜩 구해올 때면 유난히 실한 도토리와 연한 고기 한 덩이를 바오의 자리맡에 쓱 밀어두는 횟수가 부쩍 늘어났지요. 눈치 백단 임바오가 해벌쭉 웃으며 아는 체를 하면 강쇠는 애먼산 봉우리만 노려보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둘 사이엔 이렇다 할 긴 대화는 없었지만 볕 좋은 낮이면 굴 앞마당에 나란히 걸터 앉아 고울을 굽어보는 산마루 풍경이 이제는 아주 정겹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오전이었습니다. 먼 산을 넋놓고 바라보던 바오가 갑자기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저 아래 광산에 한번 내려가 봐야겠습니다요. 앉은 채로 졸던 강쇠가 고개를 돌려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턱도 없는 소리. 안 된다. 어디 쳐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요. 그저 산 위에서 슬쩍 멀찌감치 보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끌려가 평생을 썩을 뻔했던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거기 묶인 노비들은 대체 어찌 연명하고 있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습니다. 가서 눈으로 구경만 한다고 소가리가 끝날 줄 아느냐. 바오는 잠시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바위를 뚫을 듯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저는 그 나대감이라는 작자가 어떤 인간인지 무조건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네 집 자식인지도 모른 채 남이 노름빚에 팔려와 짐승처럼 도망치다? 여기서 평생을 숨어 지낼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강쇠가 굵직한 팔짱을 낀 채 바오를 한참이나 지그시 내려다봤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었지요. 12살 난아이가 평생 이 척박한 도깨비굴에 처박혀 짐승처럼 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제 발로 산을 내려가 험한 세상 과마 부딪혀야 할 운명이었지요. 광산턱 밑까지 가는 건 절대 안 된다. 멀리서 눈으로만 담고 곧장 발길을 돌리거라. 예, 알겠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두 사람은 짐승 다니는 은밀한 오솔길을 타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강쇠가 성큼성큼 앞장서고 바오가 그 뒤를 종종 걸음으로 따랐지요. 문제의 나대 감광산은 산중턱 북쪽의 가파른 비탈 아래에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광산에 다가갈수록 산기슭의 맑은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쇳가루 냄새와 매캐하고 키키한 흙먼지가 코를 답답하게 막아왔습니다. 울창한 나뭇가지 사이로 올려다본 하늘조차 흙먼지에 가려 탁하게 찌그러져 있었지요. 비탈이 꺾이는 굽어진 모서리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발을 멈추었습니다. 우거진 숲풀 사이로 광산 입구마당이 훤히 내려다 보였지요. 바오는 엎드린 채 그 끔찍한 풍경을 눈에 담는 순간 그만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더기 한 장 간신히 걸친 노비들이 바위짐에 짓눌려 허리 가반으로 꺾인 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산밖에는 화사한 봄꽃이 지천으로 피었다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말라 비틀어졌고 드러난 목덜미와 앙상한 팔뚝에는 시퍼런 멍과 채찍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수만 번고르는 사람조차 찾을 수 없었지요. 마당 한가운데에는 험상궂은 감시자가 소가죽 채찍을 치켜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 채찍 끝이 무자비하게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올라와
바오의 고막을 잔인하게 때렸습니다. 그 참혹한 무리 중에서도 유독 바오의 시선을 콱 부여잡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좋기 50대는 훌쩍 넘어 보일 만큼 얼굴이 푹 패인 늙은 남자였습니다. 자기 몸집만한 무거운 광주리를 짊어진 그의 허리는 땅에 닿을 듯 깊게 굽어 있었고 다리는 금방이라도 고꾸라질 듯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지요. 그때 뒤에서 감시자가 무언가 거친 욕설을 쏟아내며 소리치자 그 늙은 남자는 슬픈 눈을 바닥으로 푹 내리깔고는 이를 악문 채 비틀거리며 다시 한 발짝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이 쪽으로 숨을 고르는 것이었겠지요. 그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무 사이에 몸을 붙이고 있던 바오와 짐을 찌고 길 아래 서 있던 그 남자와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었지요.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반박자도 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다시 발을 내디뎠지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바오는 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봤지요. 뭔가가 있다는 것을요. 바오는 엎드린 채 흙을 쥐고 있던 두 주먹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속에서 불덩이 같은 것이 끓어올라 가슴이 뒤집힐 듯 서러웠지요. 저 지옥 속에서 허리를 꺾은 채 돌덩이를 나르는 이가 바로 나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당장 지금 이 맑은 봄날에도 생사람들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하루하루 목숨을 갉아먹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산이라는 곳이 그저 막연히 무서운 구덩이라고만 여겼었는데 두 눈으로 직접 그 비참한 생지옥을 목격하고 나니 뼛속까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늙은 사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어 저기 끌려왔는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짐에 짓눌려 살아왔는지 바오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쓰러지면 슬퍼해 줄 식구가 밖에 남아있기는 한 것인지도 몰랐지요. 하지만 딱 하나 앙상한 다리를 덜덜 떨며 이를 꽉 물고 내딛는 저 사내의 무거운 발걸음 하나가 얼마나 큰 서름과 고통을 담고 있는지는 뼛속 깊이 사무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옆에 엎드린 강쇠가 묵묵히 바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꾹 다문 채 한마디 위로조차 건네지 않았지요. 하지만 분노에 차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이의 꼭 쥔 주먹을 그 황금 눈은 누구보다 깊게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됐다. 볼 건 다 보았으니 이제 돌아가자꾸나. 강쇠가 커다란 손으로 바오의 떨리는 어깨를 조용히 거머쥐며 몸을 돌려 세웠습니다. 바오는 끌려가다시피 등을 돌리면서도 한참 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지요. 그 늙은 사내의 땀에 젖어 굽은 등짝이 머릿속에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콱 박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어 다시 산길을 거슬러 오르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산 아래쪽 굽이진 비탈길에서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왔습니다. 나대 가미수 하무리들이 말을 몰아 쏜살같이 산길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지요. 강쇠가 눈보다 빠른 속도로 바오의 덜미를 낚아채어 아름드리 바위 뒤편으로 몸을 우겨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소리마저 삼킨 채 옴짝달싹 않고 엎드렸지요. 수아들의 말발굽 소리가 숨이 닿을 듯 가까운 코앞까지 들이닥쳤을 때였습니다. 찰나의 순간 강쇠가 바닥 흙을 커다란 손바닥으로 깊숙이 짚었습니다. 우람한 눈썹이 팍 찌푸려지더니 굵직한 팔뚝 근육이 터질 듯 했지요. 그가 땅의 기운을 쏟아붓자 산길 위쪽 위태롭게 걸려있던 커다란 바위덩이 하나가 흔들거리더니 흙먼지를 일으키며 아래로 육중하게 굴러떨어졌습니다. 우르릉 쾅!
귀청을 찢는 갱음과 함께 굴러떨어진 바위가 길목을 단단히 가로막았고 당황한 수아들이 말이 앞발을 들며 요란하게 멈춰섰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이거 멀쩡하던 길이 왜 꽉 막혀버렸어? 저 바위덩이는 언제 무너져 내린 게야. 재수가 없으려니원. 길이 끊겼으니 별 수 없지. 당장 말머리 돌려 내려가자. 수아들이 투덜거리며 급히 돌아설 채비를 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하자 바위의 얼굴을 파묻고 있던 바오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며 살그머니 고개를 빼꼼히 들었지요. 바위 위로 아이의 정수리가 쏙 올라온 그 짧은 찰나였습니다. 투덜대며 내려가던 수아무리 중 맨 끝에 있던 놈이 무슨 낌새를 느꼈는지 무심코 산 위쪽으로 고개를 휙 쳐다본 것입니다. 바오의 까만 눈동자와 수아의 치켜뜬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수아놈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내 찝찝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그대로 말을 몰고 비탈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아이를 정확히 알아본 것인지 아니면 동네 꼬마가 노는 줄 알고 지나친 것인지 도통 알 길이 없는 등골 서늘한 순간이었지요. 보았다. 가만히 엎드려 있던 강쇠가 등골을 긁는 듯 서늘하게 깔린 목소리로 뱉어냈습니다. 예, 무얼 말입니까? 저자가 내 녀석 쌍판대기를 똑똑히 눈에 담았단 말이다. 바오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등에서 식은 땀이 쫙 솟구쳤지요. 두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서둘러 깊은 산속구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오는 헐떡이며 비탈을 오르면서도 머릿속이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꼬여만 갔습니다. 단지 눈으로 구경만 하고 오겠다며 산을 나섰건만 그 참상을 제 눈에 담고 나니 이대로 비겁하게 굴 속에 숨어 평생을 도망 다닐 수는 없다는 것을 바오의 작은 심장은 이미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 아랫마을 나대감의 으리으리한 사랑채, 비단방석에 거만하게 꼬아 앉은 나대감이 조아리고 있는 수아로부터 은밀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날이 오늘 광산 근처 산비탈길에 정체 모를 꼬마 녀석 하나가 숨어 기웃거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순식간이라 제대로 보진 못했습니다만 장부를 넘기던 나대감이 눈썹을 찌푸리며 시선을 들었습니다. 상구석에 웬 어린애란 말이냐. 이에 아무래도 저번 달 빙판길랑 떨어지 아래로 굴러떨어져 죽은 줄 알았던 그 도망친 노비놈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나이가 몇 살쯤 되어 보이더냐. 12살쯤은 좋게 먹은 듯 싶었습니다요. 나대감은 손에 쥐고 있던 장부를 바닥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창 너머 어둡게 가라앉은 봄산 예능선을 한참 동안이나 소름 끼치도록 가만히 노려보았지요. 고된 광산 노동을 못 이긴 노비 하나가 틈을 타 도망쳐 근처를 며칠 기웃거리는 일이야 심심찮게 벌어지는 가벼운 일이었습니다. 헌데 오늘 밤은 어쩐지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진 찝찝함이 영 가시질 않았지요. 12살, 그리고 12년. 그 숫자가 나대 가미교활한 머릿속에서 소름 끼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2년 전, 자신이 역모로 몰아 가문을 아예 멸문지화로 만들어버린 해주이 씨 집안. 그때 이덕현이 아내가 불룩한 만삭이 몸으로 야반도주를 했다는 사실을 나대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개들을 풀어 쫓았건만 끝내 시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덮어버린 지부였지요. 그 뒤로 배속 에피덩이가 세상빛을 보았는지 어찌 되었는지는 애써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끝난 옛일이라 치부하며 12년을 거드름 피우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12살짜리 정체불명의 아이가 자신이 묻어둔 비밀이 온상인 광산텀 밑까지 기어들어와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덕 형그 노미 씨가 남아 발악을 한단 말이냐. 어림없는 소리.
12년 전 묻은 관짝 뚜껑을 내 어찌 다시 열게 둔단 말이냐. 나대감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불길한 잡념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평온하던 눈동자에는 이미 도끼 어린 의심이 짙게 퍼지고 있었지요. 그는 방문 앞에 엎드린 수아를 서늘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명을 내렸습니다. 그 아이 찾아라. 조용히. 나대 가미수 아들이 매이 눈을 하고 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의 일이었습니다. 강쇠가 먹을거리를 구하러 깊은 산을 돌다가 험상궂은 수아셋이 바위 틈 사이를 이잡듯 훑고 다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요. 그날 이후로 강쇠는 바오가 굴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엄히 막아섰습니다. 꼬박 사흘을 어둑한 굴 안에서만 웅크려 지내야 했지요. 바오는 마른 풀자리에 누워 굴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다가 답답함에 벌떡 앉아있다가 다시 눕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몸이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 오히려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지요. 그렇게 갇혀 지낸 지 사흘째 되는 낮이었습니다. 바오가 굳은 얼굴로 강쇠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저강산 노비 중에 50대쯤 되어 보이는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오늘 그 사람한테 기필코 가봐야겠습니다. 강쇠가 산처럼 앉은 채로 아이를 무겁게 내려다봤습니다. 위험하니 절대 안 된다고 일렀다. 아무리 막으셔도 저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바오의 목소리에는 물러설 기색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강쇠는 잠시 입을 다물었지요. 핏덩이를 혼자 사지나 다름없는 곳에 보내면 10중 8구 험한 꼴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허나 가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아봤자 이당돌한 아이가 고분고분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았지요. 아이의 맑은 눈빛은 이미 천길랑 떨어지 앞에서도 결심을 굳힌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결국 짧은 한숨을 내쉰 강쇠가 먼저 거대한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 뒤를 바짝 따라오거라. 내가 앞서간다. 광산 인호비들이 짬을 내어 물을 끼르러 마당 구석으로 나오는 시간은 해가 제법 떠오른 오전 중반즈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시간에 딱 맞추어 은밀하게 산을 내려갔지요. 강쇠가 아름드리 나무 뒤에 거대한 몸을 웅크려 숨기고 바오를 조심스레 앞쪽으로 내보냈습니다. 바오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무성한 풀숲 사이로 바짝 엎드려 다가갔습니다. 마침 지난번에 눈여겨보았던 그 50대 남자가 낡은 물통 2개를 양손에 무겁게 쥐고 힘겹게 걸어 나오고 있었지요. 지게에 짓눌려 굽어버린 허리가 한눈에 보아도 애처로웠습니다. 바오가 나무 뒤에 숨어 조용히 목소리를 낮춰 불렀습니다. 어르신. 남자의 굽은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려 숲을 쪽을 보더니 움푹 팬 두 눈이 휘둥그레 커졌지요. 너는 지난번에 저비탈 위산에 숨어있던 그 아이가 아니냐? 맞습니다. 잠깐만 제 말씀 좀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자가 사색이 되어 급히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험상궂은 감시자가 잠시 다른 쪽으로 등을 돌리는 찰나를 재빨리 확인하더니 거친 손으로 바오의 소매를 확 낚아채어 굵은 나무 뒤편으로 쑥 끌어당겼지요. 네 이놈 섣불지고 불에 뛰어들 작정이냐? 여기가 대체 어디라고 함부로 기어들어와. 나지막하게 억누른 목소리였지만 불호령이나 다름없는 호통이었습니다. 너 여기 왜 온 게냐? 누구 자식이냐? 바오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누구 자식이냐? 평생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지요. 모릅니다요. 뭐? 제 부모가 누구인지 저도 모릅니다. 남자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바오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있습니다요. 바오는 저고리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그리고 어머니 유품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 옥패를 꺼내 남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것이라 했습니다요.
왜 남기셨는지 어머니 가누구신지도 모릅니다요. 남자가 무심코 옥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지요. 한참이 무거운 정막이 흘렀습니다. 남자의 굵은 손마디에 들려있던 물통이 달달 떨리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이런 귀한 것이 내 녀석 손에 어찌 있단 말이냐. 키워주신 분께서 제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이라 하셨습니다. 허나 제 진짜 어머니 간이신지는 저도 평생을 도통 모르고 자랐습니다. 남자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쓰다듬더니 이내 바우 위에 뗀 얼굴과 옥패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남자의 퀭한 눈망울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감정이 왈칵 흔들리는 것이 보였지요. 아주 오래되고 서글픈 앙금이 깊은 바닥에서부터 흔들려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허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남자가 땅이 꺼져라 나직하게 쉰 탄식을 토해냈습니다. 이 옥패는 이고을 해주의 시종가의 물건이다. 참으로 훌륭하셨던 이덕현 어른 댁의 징표야. 바오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 이름 석자가 낯설기만 했습니다. 이덕현이라는 분이 대체 누구십니까? 남자는 가슴속 깊은 곳까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멀리서 걷던 감시자가 이쪽으로 돌아섰다가 다시 등을 보이며 멀어질 때까지 조바심을 내며 기다렸지요. 그리고는 바오를 나무 뒤 가장 깊숙한 그늘로 더 바짝 끌어들이며 한 맺힌 목소리로 옛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2년 전의 일이다. 이고을에는 해주이 씨 집안이 있었지. 오대를 곱게 내려온 뼈대 있는 무간 집안이었다. 그 댁의 덕현 어른께서 이 끔찍한 광산의 실태를 몰래 살피셨어. 죄 없는 노비들이 쓰러져 나가는 꼴이며 나대감이 나라의 세금을 뒷구멍으로 빼돌리는 더러운 짓거리들 말이다. 그 모든 것을 낱낱이 장부에 기록해서 한양 임금님께 고발하려 하셨지. 남자의 목소리가 가쁘게 떨리며 잠시 멈추었습니다. 헌데 그 독사 같은 나대감이 한 발 먼저 비열하게 손을 썼어. 감히 이덕현 어른께 역모를 꾀했다는 무시무시한 누명을 씌워버렸지. 아무 죄 없는 분을 올가매려 억지로 꾸며낸 죄악이었다. 결국 그 올곧던 어른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으셨고 그 훌륭하던 집안 전체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어 무너져 내렸지. 내가 그 억울한 광경을 이광산 바닥에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 말이다. 이덕현 어른이 우리가 뒤천한 노비들 목숨 줄 살려보겠다고 홀로 싸우시다가 그리 허망하게 가셨어.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눈물기로 낮게 떨려왔습니다. 그날 이통에 이덕현 어른이 부인께서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캄캄한 밤에 도망을 치셨다. 다행히 그 악당들 손에 잡히지는 않았지. 허나 굼에서 온 산길로 드신 뒤로는 통소식이 끊기고 말았단다. 남자는 잠시 입을 꾹 다물고 솟구치는 슬픔을 삼켰습니다. 그러다 젖은 눈으로 바오를 보며 낮게 덧붙였지요. 내 이름은 덕만이다. 12년 전부터 이지옥 같은 광산에 묶여 살아왔지. 덕만이 아이의 맑은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애처롭게 흔들렸지요. 그렇다면 이 옥패를 품고 있는 너는 필시. 바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의 핏기가 싹 가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릴 적부터 멋모르고 목에 달고 다니던 옥패,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가 남겼다는 단 하나의 유품, 최서방이 문간방에 버려지듯 맡겨졌던 어린 시절, 그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하나로 깨어 맞춰졌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당장이라도 터져나갈 것만 같았지요. 그렇다면 나대감이란 자가 제 진짜 아버지를 억울하게 죽인 겁니까? 덕만이 붉어진 눈시울로 천천히 아주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끔찍한 진실이 귀에 꽂히는 순간 바오는 명치 끝을 커다란 돌덩이로 얻어맞은 듯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버티고 있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서러움에 억장이 무너졌지요. 두 눈 두덩이가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결코 소리내어 눈물을 흘릴 수 없었습니다. 당장 통곡을 하기에는 목숨이 오가는 이 위태로운 곳에서 허비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무 위쪽 비탈에서 숨어있던 강쇠가 발을 쿵 하고 무겁게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다급한 신호였지요. 덕만이 화들짝 놀라며 바오의 등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어서 도망쳐라. 무조건 살고 싶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바오는 입술을 꽉 깨물고 산비탈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산으로 얼떡이며 올라오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수풀에 숨어있던 강쇠가 불쑥 손을 뻗어 바오의 덜미를 낚아채더니 커다란 바위 뒤편으로 아이를 바짝 붙여 숨겼습니다. 곧이어 나대 가미수아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그 아래 산길을 저벅저벅 걸어 올라왔지요. 그중 눈매감에 서운한 명이 갑자기 우뚝 멈춰서더니 주위를 매섭게 두리번거렸습니다. 바오는 터질 듯한 심장 소리조차 삼키며 바위에 납작하게 몸을 붙였습니다. 헌데 강쇠의 집채만한 덩치가 바위보다 더 컸던 탓에 굵직한 팔뚝 하나가 수아의 시야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릴 뻔했지요. 강쇠가 숨소리도 내지 않고 아주 천천히 팔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수아는 찜찜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발걸음을 돌려 산 위로 멀어져 갔습니다. 바오와 강쇠는 수아들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숨 한 번 크게 쉬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산 너머로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두 사람은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오가 낮게 말했습니다. 덕만 어르신 말만으로는 나대감을 어찌할 수 없겠지요. 기록이 없으면 아무것도 증명 못합니다. 강쇠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12년 전이었다. 바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산에서 봤어. 그날 밤 나대 감수아셋이 광산 입구마당 북쪽 끝에서 땅을 팠지. 한밤중이었고 횃불도 하나 많켰어. 뭔가를 묻고 다시 다져놨다. 그게 뭔지는 몰랐어. 그때는 바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은 합니까? 하요. 강쇠는 대답 대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땅에 깊이 짚었지요. 눈을 감고 오래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졌고 팔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바오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강쇠가 눈을 떴습니다. 아직 있다. 나무 상자다. 바오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위치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당장 한밤중에 파내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나대 감히 만행을 세상 천지에 까발리려면 반드시 많은 이가 보는 앞에서 그 상자를 꺼내어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비탈길을 거슬러 굴로 돌아와서도 바오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너클 놓은 사람 같았습니다. 차가운 굴벽에 등을 기댄 채 까마득한 천장만 하염없이 올려다보았지요.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었다. 헌데 그 탐욕스러운 나대 감놈이 내 아버지를 죽였고 내 집안을 풍 비박산냈다. 그 죄악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잃고 고아로 떠돌다 이지옥 같은 광산 인호비로 짐짝처럼 팔려올 뻔했다. 아무것도 모를 때와 진실을 마주했을 때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모를 때는 그저 운명이고 달프다며 속으로 sak이고 많은 억울함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지요. 그 서러움에 똑똑한 이름이 생겼고 그 모든 고통을 안겨준 원수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른 것입니다. 강쇠가 바오의 곁으로 다가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쭙자는 이로 나동정의 말은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지요. 그저 상처받은 짐승 곁을 지키듯 나란히 앉아 있어줄 뿐이었습니다.
한참이 묵직한 시간이 흐른 뒤 바오가 쩍쩍 갈라진 목소리로 낮게 물었습니다. 나리, 이제 저는 어찌 움직여야 합니까? 강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황금빛 눈동자로 저 아래 흉흉한 기운이 맴도는 광산 쪽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해야 할지는 두 사람 모두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다음 날 아침 바오가 충혈된 눈을 번쩍 떴을 때 그의 작은 가슴 속에는 이미 바위보다 단단한 결심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간밤에 바오는 눈을 거의 붙이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굴 천장을 노려보며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가 영모라는 무시무시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어갔고 어머니는 생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백 번이나 되새김질했지요. 가슴을 치며 소리 없이 통곡하다 지쳐 잠들었다가 분통이 터져 다시 깨어나는 참혹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아 아침 햇살이 굴 안으로 스며들자 이상하게도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은 가을 하늘처럼 쨍하게 개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나서야 비로소 무쇠처럼 단단해지는 도끼가 마음속에 자리 잡은 모양이었습니다. 강쇠는 구릿구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그런 바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밤을 새우며 내려다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바오는 흙먼지 묻은 자리를 툭툭 털며 단호하게 일어섰습니다. 나리, 덕만 어르신을 다시 만나 뵈야겠습니다. 강쇠는 두말하지 않고 묵묵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아침 노비들이 물을 끼르러 마당 구석으로 나오는 시간에 맞추어 바오는 다시 덕만을 만났습니다. 수척해진 덕만은 바오의 얼굴을 보자마자 덜컥 놀라며 아이의 소매를 잡아 끌어 으슥한 나무 뒤편으로 급히 숨었지요. 허나 이번에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늙은 사내의 손떨림이 한결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기필코 나대 감그자와 싸울 겁니다. 덕만이 바오의 결연한 눈동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이놈 참으로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달 안에 박사또가 이광산으로 시차를 나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요. 바로 그날 수많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나대감이 12년간 덮어온 것을 전부 뒤집겠습니다. 제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 죽인 것, 이광산에서 사람들을 짓밟아온 것, 하나도 빠짐없이 만천하에 드러내겠습니다. 덕만은 너무 놀라 잠시 말문을 잃었습니다. 12년 묵은 슬픔과 회한이 뒤엉킨 눈빛으로 아이의 다부진 낯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그 일을 밝히려면 누군가 증인이 나서야 할 터인데 그야 이 끔찍한 세월을 맨몸으로 견뎌오신 어르신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덕만이 굽은 어깨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 흠칫 굳어졌습니다. 1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올곧던 이덕현 어른이 억울한 포승줄에 꽁꽁 묶여 형장으로 끌려가던 참담한 길. 어른은 모진 매질에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걷다가 잠시 고개를 돌려 덕만을 바라보았었지요. 그때 딱 한 번 마주쳤던 그 깊고 슬픈 눈빛. 덕만은 12년이라는 지옥 같은 세월 동안 광산바닥을 기면서도 그 눈빛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원망하는 빛도 아니었고 무언가를 간절히 부탁하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라보는 눈. 어쩌면 그 눈빛은 부디 개처럼 살아남아라라는 무언의 당부였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덕만은 굴욕을 참으며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짐승처럼 채찍질을 견디며 연명한 이 삶을 과연 제대로 산 것이라 할 수 있을지 밤마다 가슴을 쳤지요. 헌데 지금 그 훌륭하셨던 어른의 핏줄이 이토록 당돌하게 자라나 제 눈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덕만은 짐지게에 짓눌려 투박해진 두 주먹을 피가 통하지 않도록 꽉 쥐었습니다. 그래, 박사또가 행차하는 그날 내가 수백 명 앞에서 증인으로서
바오는 깊이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이 크나큰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덕만이 애써 젖은 눈을 감추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은혜라니 가당치도 않은 소리 마라. 12년 전에 두려워 숨어버렸던 못난 사내가 이제야 제알도리를 찾아 하는 것뿐이다. 덕만은 비장한 얼굴로 다시 지게를 메고 광산 안으로 터덜터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덕만은 쉰내나는 찬밥을 입에 우겨 넣으면서 혹은 돌덩이 짐을 짊어지고 비탈을 오르면서 곁에서 함께 헐떡이는 늙은 노비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예시하기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이덕현 어른의 진실을, 나대감이 그 간저질은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들을,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이덕현 어른의 핏줄이 지금 버젓이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에 노비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세차게 내저었습니다. 함부로 속내를 내비쳤다간 어떤 모진고초를 겪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지 모르는 험악한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이 불씨는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늙은 노비 한 명이, 사흘이 지나자 눈에 멍이 든 또 다른 한 명이 슬그머니 덕만의 곁으로 다가와 엉덩이를 붙이고 앉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운 말은 한마디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옆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짓눌려 있던 민초들의 뜨거운 울분이 뭉치고 있다는 충분한 징표였습니다. 그 즈음 장터의 소문대로 박사또가 이달안에 광산으로 시차를 나온다는 소식이 기엽고 기정사실로 굳어졌습니다. 광산 초입에 먹거리와 물건을 대던 눈치 빠른 상인 하나가 흘리고 간 말이 입에서 입을 타고 덕만 애깃가에까지 똑똑히 들어온 것이었지요. 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은 날 밤 강쇠는 바오를 굴에 남겨두고 홀로 험한 산을 타 광산 입구 앞마당으로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바오는 타오르는 화로불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기다렸지요. 다리 중천을 훌쩍 넘겨 새벽 이슬이 맺힐 무렵에야 흙투성이가 된 강쇠가 굴 안으로 쓱 돌아왔습니다. 다 살피고 왔다. 마당 북쪽 끝 커다란 바위 밑 어른손으로 깊이 6뼘쯤 파내려간 곳. 그곳에 내압이 억울함을 풀 상자가 확실히 묻혀 있다. 시찰날 사또하고 올 사람들이 쫙 깔린 자리에서 나리께서 직접 그 땅을 뒤집어 상자를 꺼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쇠가 아무 말 없이 무거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로써 세 사람의 역할이 톱니바퀴처럼 단단하게 나뉘었습니다. 바오가 사또와 백성들 앞에서 불쑥 나타나 옥패를 꺼내 들고 제출신과 신분을 낱낱이 밝힙니다. 이어 덕만 어르신이 나서서 12년 전 똑똑히 목격한 나대 가미약행을 낱낱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쇠가 나서서 도깨비의 힘으로 마당 땅속에 파묻힌 추악한 문서 상자를 단숨에 끄집어냅니다. 이 세 가지 칼날이 하나로 모여 한나란 시에 떨어지는 순간 교활한 나대 가미 숨통을 거머쥘 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숨막히는 시간 동안 나대감 역시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나대감은 그날 밤도 기름진 하루를 끼고 홀로 사랑 채방 안에 앉아 어지러운 머릿속을 차갑게 굴리며 샘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겨우 12살밖에 안 된 고아 녀석 하나 때문에 내간담이 이리 서늘해진다는 것 자체가 산전수전다 겪은 그로서는 무척이나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기분이 들었지요. 하지만 뱃속 밑바닥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불길한 설마 하는 예감은 도무지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12년 전 내가 그리한 것은 다 이고을 사람들이 밥줄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단이었다. 나대감은 속으로 수백 번이나 곱씹었던 알량한 변명을 또다시 의조렸습니다. 만약 그 고지식한 이덕현 놈이 장부를 한양에 올려 고발했더라면 어찌 되었겠느냐. 당장 광산은과 나의 뺏겨 문을 닫고 일거리 잃은 노비들은 길바닥에나 앉아 굶어 죽었을 게 뻔하지.
이고을 살림살이가 통째로 거덜나는 것을 막으려 내가 손에 피를 묻힌 것뿐이다. 그것이었지 내 잘못이란 말이냐. 그 뻔뻔하고도 뒤틀린 자기 합리화가 지난 12년 동안 밤마다 찾아오는 일마리가 책을 짓누르며 나대감을 철옹성처럼 버티게 해준 더러운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꼽아 준비하던 박사또의 시찰이 이제 고작 이틀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나대감은 문 밖에 대기하던 신복수하를 매섭게 불러들였습니다. 시찰이 있는 당일에는 광산 입구로 향하는 모든 길목을 철통같이 틀어막아라. 고을이 잡스러운 백성이나 정체 모를 놈들은 단 한 명도 마당 근처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요. 수아가 허리를 깊게 조아리며 물러났습니다. 운명의결전이 벌어지기 바로 전날 밤, 바오는 구립구의 찬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매서운 눈빛으로 어둠에 잠긴 산 아래 광산 쪽을 뚫어지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태산 같은 강쇠가 말없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지요. 구름 한 점 없이 별빛만 서늘하게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저 멀리 캄캄한 광산 입구 쪽에서는 한밤중에도 노비들을 닥달하며 야간 작업을 돌리는 시뻘건 횃불들이 지옥 의도깨비 불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12년이라는 무참한 세월을 저 지옥 구덩이에서 이악물 고버텨온 덕만 어르신, 내 아버지를 역적으로 몬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원수, 바오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작지만 다부진 두 손을 덜덜 떨릴 정도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묵묵히 산을 내려다보던 강쇠가 아주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정적을 깼습니다. 내일이다. 고을이 으뜸가는 언님, 박사또의 시찰 행렬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광산 입구 넓은 마당에 당도한 것은 해가 중천을 향해 가는 오전 중반 무렵이었습니다. 광산 관리를 맡은 하전들이 발빠르게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평상을 펴고 사또의 자리를 닦아놓았지요. 그 안쪽으로는 흙투성이가 된 광산 노비들이 기죽은 채 길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나대감은 번듯한 비단옷을 빼입고 박사또 곁에 딱 붙어서서 광산이 얼마나 반듯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온갖 능청을 떨며 설명하고 있었지요. 겉으로는 티 하나 없이 태어난 양반이 얼굴이었지만 그의 뱀 같은 눈동자는 쉬지 않고 마당 주변과 수하들을 힐끔거리며 살피고 있었습니다. 나대 감이연명대로 마당 초입에는 험상궂은 수하 5이 창을 들고 버티고 섰습니다. 허나 사또가 직접 광산 시찰을 나온다는 소문이 쫙 퍼진 터라 인근마 마을 백성들과 보따리 상인들이 구경거리라도 난 듯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지요. 수하들이 윽박지르며 막아보려 용을 썼지만 그 수많은 사람을 이리리 매질해 쫓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마당 가장자리 빙둘러서 백성들이 겹겹이진을 치고 웅성거리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오는 바로 그 웅성거리는 군중의 틈 바구니 속에 숨죽여 섞여 있었습니다. 몸집보다 훌쩍 큰 낡은 두루마기를 푹 뒤집어 쓰고 이마의 머리띠를 꾹 눌러 얼굴을 반쯤 가린 채였지요. 강쇠는 마당과 이어진 바깥쪽 산 비탈숲에서 거대한 몸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덕만 어르신은 고개를 푹 숙인 노비들 줄 맨 앞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지요. 군중 틈이 바오와 덕만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마주치자 덕만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또가 헛기침을 하며 광산 의장부를 쭉 훑어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바오가 군중의 벽을 파고들어 마당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나갔습니다. 사또나리, 억울함을 호소할 말이 있습니다요. 순식간에 왁자지껄하던 마당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수하들이 미처 막아설 틈도 없이 바오는 이미 평상 앞마당 한가운데까지 당돌하게 걸어 들어와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놀란 박사또가 눈썹을 팍 치켜올리며 호통을 쳤지요. 네 이놈, 감히 어른들 계신 자리에 뛰어든 너는 네 집 자식이냐? 뒤늦게 정신을 차린 수아하나가 저 쥐새끼 같은 놈 잡아라 하며 바오의 덜미를 채러 달려왔습니다. 허나 바오는 물러서지 않고 저고리 안섭에 고이 품어두었던 낡은 천 주머니를 번개처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든 푸른 옥패를 하늘 높이 번쩍 치켜들었지요. 저는 이고을 해주이씨, 이덕현의 친아들입니다. 12년 전 저기 선나대감에게 영모라는 끔찍한 무고를 당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으신 이덕현 어른의 핏줄이란 말입니다. 달려들던 수하의 발걸음이 돌부리에 걸린 듯 우뚝 멈췄습니다. 마당을 빙둘러싼 구경꾼들 사이에서 숨 넘어가는 탄성이 쏟아지며 크게 술렁였지요. 해주이씨, 12년 전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어 사라진 그 충직했던 가문. 고을에서 제법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중에는 눈을 화등잔만하게 뜨고 옆 사람이 옷소매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부여잡는 이도 있었습니다. 급한듯했던 무관 집안이 누구의 손에 어찌 무너졌는지 속으로 똑똑히 기억하는 백성들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이지요. 나대 감히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일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능구렁이답게 눈 깜짝할 사이에 억울한 표정으로 싹 바꾸며 입꼬리를 말아 올렸지요. 사또나리 속지 마시옵소서. 저 맹랑한 아이는 제광산에서 도망친 괘씸한 노비놈입니다. 저런 귀한 패는 어디 길바닥에서 주워다 들고 흔드는 것인지 모를 일이지요. 핏덩이가 실성을 했거나 누군가 제광산을 탐내어 아이를 부추긴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 고을을 제 살처럼 아끼고 보살핀 세월이 얼만데 도망친 노비놈이 헛소리 하나로 어찌 이리 귀한 자리를 어지럽히려 한단 말입니까? 나대 감히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되레 당당하고 차분하게 사실을 바로잡는 어른이 트였지요. 그 노련한 새치여에 넘어가 웅성거리던 백성들도 정말 도망친 노비가 앙심을 품은 게 아닐까 하며 다시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고개를 숙이고 있던 노비 무리에서 덕만이 무거운 발을 떼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이 캄캄한 광산에서 12년을 개처럼 엎드려 일한 덕만이라 합니다. 12년 전 이덕현 어른이 역적으로 몰려 끌려가시던 그 참담한 날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뒤처난 노비들 목숨 살려보겠다고 나대 감히 비리를 캐시다가 그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당하신 훌륭한 어른이십니다. 덕만의 목소리가 피 맺힌 듯 마당을 울렸습니다. 나대감이 독사처럼 눈을 치켜뜨며 삿대질을 해댔지요. 사또나리, 저늙고 망령 난 노비의 말을 어찌 귀담아 들으십니까? 주인의 계매를 맞고 원한을 품은 노비의 새빨간 거짓 증언에 흔들리실 사또나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런 폐악질을 대낮에 입 밖에 내다니 당장 입을 틀어막아 다스려야 할 일입니다. 박사또가 양쪽을 번갈아 봤습니다. 단순히 판결을 내리기에는 너무 무거운 일이었지요. 아이가 치켜든 옥패와 늙은 노비의 눈물 어린 증언만으로는 오랫동안 고울의 실세로 군림해온 나대감이 목을 치기에 그 무게가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사또의 얼굴이 굳어가며 판세가 나대감 쪽으로 다시 기울어지려던 찰나였습니다. 쿵쿠구궁. 갑자기 마당 입구 쪽에서 거대한 산짐승이 걸어오는 듯한 무거운 기척이 울렸습니다. 백성들이 기겁하며 술렁이더니 양옆으로 쫙 갈라졌지요. 그리고 쩍 갈라진 그 길 사이로 태산같이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마당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왔습니다. 숨소리조차 멎을 듯한 공포 섞인 침묵이 광산마당을 차갑게 짓눌렀습니다. 좋기 8척이 넘는 덩치, 초록빛 피부, 황금색 눈동자, 이마 양쪽에 납작하게 잘린 뿔 흉터, 너덜너덜한 삼배두루마기,
맨발이 마당바닥을 디딜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전설로만 떠돌던 도깨비였습니다. 맨 앞줄에 서 있던 조그만 아이가 놀라 기절할 듯 소리를 지르며 어미치 맞자락 뒤로 푹 숨었습니다. 겁에 질린 보찜 장수 하나는 뒷걸음질을 치다 벌렁 낮아빠졌지요. 꼿꼿이 앉아있던 박사또마저 사색이 되어 평상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나대 감히 험상구준수 아들이 창을 덜덜 떨며 고쳐지었지만 감히 그 압도적인 기세에 앞을 막아서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강쇠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당 한가운데 선바오만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바오이 곁에 딱 멈춰섰지요. 이윽고 강쇠가 천천히 거대한 무릎을 굽혀 흙바닥에 꿇어앉았습니다. 두툼하고 오람한 두 손을 마당바닥에 아주 깊숙하게 짚었지요. 그의 투박한 미간이 무섭게 찌푸려졌습니다. 산줄기 같은 팔뚝의 핏대가 터질 듯 이부풀어 올랐고 온몸의 기운을 바닥으로 쏟아붓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윽고 이마에 남은 뭉뚝한 뿔흉터가 용광로처럼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지요. 마당이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밑에서 미세한 떨림이 일더니 이내 광산 마당 전체가 거대한 지진이라도 난 듯 우르릉거리며 무섭게 요동쳤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사또가 머물던 커다란 평상이 들썩거리며 기울어졌습니다. 마당바닥이 쩍쩍 소리를 내며 무서운 속도로 금이 가기 시작했지요. 신락 같던 금이 순식간에 어른 손목 굵기로 쩍쩍 벌어졌습니다. 쩌쩌저, 쿠구궁. 마당 북쪽 끝 단단하게 밟혀있던 흙바닥이 마치 화라산처럼 쩍 갈라지며 확 뒤집혔습니다. 시커먼 흙구덩이가 솟구쳐 올랐지요. 그리고 그 깊고 깊은 틈 바구니 속에서 검은 흙에 흠뻑 젖은 커다란 나무 상자 하나가 엉겨붙은 바위들과 함께 마당 위로 밀려 올라왔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햇빛 한 줄기 닿지 않는 땅 속에 처박혀 있었건만 단단하게 오칠을 한 상자의 형태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군중들이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서며 경악 섞인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어떤 백성은 두 손을 모아 벌벌 떨며 합장을 했고 어떤 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제 입을 틀어막았지요. 아무도 꼼짝 못하는 그 정적 속에서 바오가 조용히 상자를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누구도 아이의 길을 감히 막아서지 못했지요. 상자 앞에 당도한 바오는 차가운 땅에 무릎을 꿇고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굳게 닫힌 뚜껑을 잡아채어 확 열어젖혔습니다. 상자 안에는 습기를 먹어 누렇게 바랜 문석꾸러미가 빼곡하게 차 있었습니다. 바오는 그 장부들을 두 손으로 고이 들어 올려 박사또이 눈앞에 당당히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12년 전 저 악독한 나대감이 자기 손으로 꽁꽁 파묻어둔 진실입니다. 이덕현 제 아버지께서 피눈물로 모으신 광산비리의 증자들과 나대 감그자가 역모를 꾸며 내려주고 받은 추악한 조작 문서들이 바로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살얼음판 같은 정적이 마당 전체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나대 감이 기름진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쪽 빠져나가 이제는 산송장처럼 허옇게 질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사또나리, 믿지 마시옵소서. 저 따위 문서는 필시 도깨비 우물과의 합한 저 어린 놈이 사람들을 홀리려 꾸며낸 가짜일 것입니다. 나대감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발버둥이었지요. 하지만 박사또는 나대감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바오가 건넨 문서를 낚아채어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매서운 눈빛으로 글귀 하나하나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지요. 박사또가 그 두껍고 해진 장부와 문서꾸러미를 낱낱이 훑어보는 데는 제법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광산 앞마당 전체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지요. 누구 하나 기침 소리조차 섣불리 내지 못했습니다. 평상 옆에 꼿꼿하게 서서 핏대를 세우던 나대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 다리에 힘이 풀리는지 식은 땀을 흘리며 한 걸음씩 비틀비틀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박사또가 무거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던 사또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이 장부에는 나대감 내놈이 수년 동안 나라의 세금을 뒷구멍으로 빼돌린 추악한 내역과 멀쩡한 백성들을 강제로 끌어다 노비로 부려먹은 불법의 증자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적혀 있다. 그리고 이 서신 한 장은 박사또가 누렇게 바른 서신 한 장을 높이 치켜들며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해주이 씨, 이덕현을 영모로 올가매기 위해 내 놈이 꾸며낸 고변서의 초안이 아니더냐. 여기 적힌 필체가 내 놈이 것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 나대감이 입이 쩍 벌어진 채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명백한 증자들이 방금 이광산 입구마당 땅속 아주 깊은 곳에서 뽑혀나왔다. 이 자리에 모인 수백 명의 백성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 기이한 광경을 똑똑히 목격했단 말이다. 박사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평상을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악독한 나대 감놈을 포박하라. 불호령이 떨어지기 가무섭게 관아의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나대감을 겹겹이 묶어버렸습니다. 나대감은 더 이상 발버둥 치지도 못하고 널브러졌지요. 그 교활하던 뱀 같은 눈빛, 수많은 사람이 땀을 짜내며 떵떵거리던 탐욕, 12년을 속으로 곱씹으며 제 행동을 정당화했던 알량한 변명들까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망하게 부서져 잿더미처럼 사라진 텅 빈 얼굴이었습니다. 거친 포승줄에 묶이던 그 찰나 나대감이 멍한 고개를 들어 바울을 쳐다보았습니다. 입술을 꼼싹이며 무언가 할 말을 찾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푹 고개를 떨구었지요. 바오는 그 몰락하는 원수의 눈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날로 즉가검중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나대감이 평생 악착같이 긁어모은 어마어마한 재산은 전부가 나로 몰수되어 광산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고루나뉘 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무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쓰였지요. 당연히 광산 운영권도 영구히 박탈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바오를 향한 사또의 장엄한 선언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또인 본관 임명하노라. 이옥패와 12년 전문 서기록을 근거로 이 아이가 해주이 씨, 이덕현의 친아들임을 고을 전체에 공식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12년 전 이덕현 어른이 뒤집었었던 영모이제는 철저히 조작된 무고였음이 만천하에 밝혀졌으니 이제 그 충직했던 가문의 피 맺힌 억울함을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씻어내리라. 바오는 그 우렁찬 선언을 들으며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12년 전 잿더미가 되어 산산조각 났던 아버지의 이름. 세상에 한 줄기 흔적조차 없이 지워진 줄 알았던 그 귀한 이름이 구름대처럼 모인 백성들 앞에서 떳떳하게 다시 불린 것입니다.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바오는 입술을 꽉 깨물고 꾹 참았습니다. 그저 흔들리지 않고 꼿꼿이 서 있을 뿐이었지요.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위아들로서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숙연해진 마당에 무거운 정적이 흐르다 줄지어 서 있던 덕만 어르신이 털썩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곁에 서 있던 늙은 노비가 꿇었고 또 다른 젊은 노비가 무릎을 꿇으며 마침내 광산의 사람들이 바오와 도깨비를 향해 뜨거운 감사의 절을 올렸지요. 지옥 같던 광산은 그날로 영원히 문을 닫았습니다. 모진 사슬에서 풀려난 덕만이
자유로워진 두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바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덕현 어른의 핏줄이 기어코 이 엄청난 일을 해냈구나. 덕만의 주름진 목소리가 아이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2년을 이생지옥에서 고개 숙이고 연명했다. 내 아버지가 끌려가시던 그날 이 슬픈 눈빛을 내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는데 바오는 말없이 두 손을 뻗어 흙투성이가 된 덕만의 거친 손을 꽉 마주 잡았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는 100마디 위로보다 그 단단한 손잡음 하나면 충분했지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텅 빈 마당. 바오는 서둘러 두리번거리며 강쇠를 찾았습니다. 허나 광산 입구역이 늘 앉아있던 널따란 바위 위 험한 산길 어디를 둘러보아도 거대한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지요. 이미 훌쩍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바오는 홀로 어둑해진 산을 타고 올라가 한동안 캄캄한 굴 입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굼에서 어떤 겨울을 함께 부대끼며 목숨을 이어갔던 굴이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마른 나뭇잎이 아직 수북이 쌓여 있었고 화로 구덩이에는 하얗게 식어버린 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세상 어디서도 맡아본 적 없는 그 눅눅하고 도포근한 냄새가 아직 굴 안에 은은히 맴돌고 있었습니다. 흙냄새와 짐승 털 냄새가 구수하게 섞인 강쇠나리만의 냄새 말입니다. 바오는 텅 빈 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내릴 때까지 한참을 그렇게 미동도 없이 머물렀지요. 그리고 이튿날 밝은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를 비출 무렵이었습니다. 굴 아래쪽 비탈길에서 사부작사부작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하는 무거운 발걸음소리와 아주 가볍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소리가 한데 섞여 산길을 오르고 있었지요. 쪼그려 앉아 선잠을 짜던 바오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숲을 헤치고 나타난 거대한 덩치, 강쇠였습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강쇠의 듬직한 등 뒤에 자그마한 여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좋기 50에 가까워 보이는 나이였습니다. 떼약볕 대검게 탄 얼굴에는 모진 고생의 흔적이 깊게 파여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사이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지요. 12년이라는 야속한 세월을 어찌 악착같이 버텨왔는지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눈빛만큼은 달랐지요. 평생토록 잃어버린 귀한 무언가를 애타게 찾아 헤매온 사람의 간절한 눈빛. 마침내 견뎌온 세월 끝에 그것을 제 눈앞에 마주한 사람의 먹먹하고 벅찬 눈빛이었습니다. 여인이 바오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여인이 굳은 얼굴이 일그러지며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오는 발이 땅에 붙은 듯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저 얼굴을 재생 전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이상하게도 전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설명할 길 없는 아주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지요. 여인이 사시나무 떨듯 두 손을 파르르 떨며 자신의 낡은 저고리 안섭을 깊이 더듬었습니다. 조심스레 꺼낸 것은 흙먼지가 묻은 아주 작은 천주머니였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푸른 옥패 하나를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바오 이목에 평생 매달려 있던 바로 그 옥패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오의 두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서둘러 자신의 저고리 안에서 옥패를 꺼내어 내밀었지요. 두 개를 나란히 놓으니 딱 맞아드는 한 쌍이었습니다. 12회 전 갈라진 것이 이 자리에서 다시 붙었습니다. 아들아, 여인이 갈라진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바오는 귓가를 때리는 그 핏줄 당기는 한마디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털썩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하던 어머니 이발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꾹꾹 참아왔던 굵은 눈물이 툭
툭 흙바닥으로 하염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음조차 터지지 않는 목이 메는 벅참이었습니다. 생사를 모르고 떠돌던 12의 이모진 서러움이 한꺼번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듯 했지요. 여인이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바오의 자그마한 얼굴을 조심스레 감싸쥐었습니다. 오랜 세월 거친 반일과 고생에 나무 껍질처럼 굳어버린 손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이불보다 더 눈물겹게 따뜻했지요. 살아있었구나, 내 새끼 살아있었구나.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12년을 가슴에 품고 산 어미에게 그보다 더한 말은 없었지요. 바우 역시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어머니의 거친 손등에 고개를 파묻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아주 오래도록 그렇게 있었습니다. 조용한 봄산자락에 포근한 바람이 살랑이며 불어왔습니다. 강쇠는 한 발짝 물러서서 부둥켜 안고 오는 모자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번뜩이 던한 금 눈동자가 참으로 부드럽고 조용하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그 눈빛이 기적 같은 재회가 기뻐서 짓는 눈빛인지 아니면 제처지가 못내서러워 짓는 눈빛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200년이라는 긴긴 세월을 혈혈단신 외롭게 살아온 도깨비만이 지을 수 있는 깊고 먹먹한 표정이었지요. 이윽고 강쇠가 천천히 거대한 몸을 돌렸습니다. 긴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어설픈 작별 인사조차 남기지 않았지요. 그저 묵묵히 산이 쪽을 향해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쇠나리. 뒤에서 울음에 흠뻑 잠긴 바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쇠의 육중한 발걸음이 잠시 멈칫하며 느려졌지요. 고맙습니다. 바오가 등 뒤에 대고 넙죽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러나 강쇠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채만한 거대한 등이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천천히 멀어져 갔지요. 시퍼런 초록빛 피부가 무성한 수풀의 그림자 속으로 고요히 녹아들었습니다. 그 투박한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숲이 정적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바오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강쇠가 사라진 곳을 보며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어느새 눈물을 닦은 어머니가 바오의 곁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아들이 거칠어진 손을 꼭 쥐어주었지요. 어머니와 아들은 손을 맞잡은 채 나란히 서서 강쇠가 사라진 집 푸른 산마루를 하염없이 올려다보았습니다. 굽이치는 봄산은 한없이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맑은 바람이 나뭇잎을 기분 좋게 흔들며 지나갔고 어디선가 이름 모를 산새들의 지저김이 낭낭하게 들려왔지요. 그 지독했던 나대감이 12해 전에 빼앗아간 것들이 있었지요.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 집안, 그 모든 날들. 그것들이 오늘 하루 사이에 하나씩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바오에게 찾아온 선물은 감히 사람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이 크고 뭉클한 것이었지요. 바오는 벅찬 가슴을 안고 맞잡은 어머니의 손을 한 번 더 힘주어 꽉 쥐었습니다. 산은 아무 말 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 푸르게 서 있었습니다. 뿔 잘린 도깨비, 강쇠가 200년을 기대어 살아온 넉넉한 품의 산이었습니다. 그 산은 어제도 그랬듯 앞으로도 변함없이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바오의 삶을 조용히 지켜봐 줄 것이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 뭉클하고 사람 냄새나는 구수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